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김재일 장로입니다. 세상의 변화가 정말 빠릅니다. 이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없는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리함들이 꼭 이롭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한민국 청소년 20만 명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처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청소년의 미디어 중독 문제는 사회 전반뿐 아니라 교회 안의 다음 세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새학기를 맞이하여 우리 아이들을 미디어의 홍수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르게 교육할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 교육자 선교회에서 활동하시며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서울 증산초등학교 한민희 교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세대 미디어 영상학부 교수이시고 클린 콘텐츠 국민운동본부 대표이신 안종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중독심리연구소 소장으로 많은 상담을 하고 계시죠. 브릿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형근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무학교의 부목사이시고 청년사역연구소 대표이신 이상갑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김형근 소장님, 예, 중독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범위를 어떻게 규정을 하시겠습니까? 중독의 종류도 많고 행위도 많고 이러는데요. 행위적이나 그 물질적인 걸 선택이 자기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뭐 외롭다거나 공허하다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래서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된다거나 이러면 이제 중독의 위험성이 있고요. 또 그 행동이 나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행동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일상에 어떤 걸림돌이 자꾸 발생하고 이런데도 계속 반복하게 하게 되는 그 범주들이 이제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게 TV도 마찬가지고 스마트폰, 게임, 뭐 독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양한 범주가 내 일상에서 자꾸 어려움을 주는데도 나도 모르게 계속 그것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중독의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운동 중독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관절이 나가고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계속 하는 거죠. 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내가 숙제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내려놔야 되는데 숙제도 못 하고 또 뭐 밤새도록 스마트폰 하느라고 아침에도 늦게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고통을 현실의 고통이 오는데도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독의 그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군요. 한민희 교장 선생님, 특히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그 중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 프로그램 첫머리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초중고 학생 20만여 명이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은 이제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생활 속의 중독의 범주는 광범위하고 그 형태가 다양하지만 위 조사 결과와 또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청소년 중독 실태 그 사례들을 보았을 때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중독은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이런 것 등이 있다고 봅니다. 안종배 교수님, 남녀 가리지 않고 빠지게 되는 중독인데요. 이 중독의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중독이라는 그 자체가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집착하게 되고 또 갈망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어떤 생활의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행위나 물질을 탐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중독이 이제 발생되는 그 원인은 크게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리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뭔가 이 현실에 이 답답하고 또 이 뭔가 현실을 정말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뭔가 자극을 찾게 되고 그런 어떤 자극을 이 중독 유발체들이 또 이렇게 일시적인 자극을 또는 쾌락을 제공합니다. 또 그것이 또 내성이 생겨서 그 내성을 통해서 또 다른 더 강한 자극을 탐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의 하나의 그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두 번째 요인은 이제 사회적 요인인데 우리 사회가 점점 갈수록 이 경쟁이 심화되고 또 어떤 이 속도가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 사회적 긴장이 더 강화되고 있죠. 우리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긴장이 강하게 되면서 뭔가 이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스트레스와 사회적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탈출구를 찾고 있는데 마땅한 다른 대안이 건강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자극을 주는 이런 중독으로 이렇게 유인하는 그런 어떤 유발체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중독이 자연스럽게 사회 전반에 많이 이렇게 퍼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회적 긴장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중독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이성감 목사님, 특히 청소년들이 이 중독에 빠지는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청소년 시기부터는 긴장과 갈등과 스트레스 경쟁이 본격적으로 심화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결핍이 있는 거죠. 어떤 결핍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분명한 꿈, 목적의식, 열정이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결핍되는 경우에 다른 걸로 채우려는 것이죠. 또 관계성의 결핍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 대한 돌봄 관계성이 과거보다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청소년들이 가족 관계 속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이 관계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고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소년들이 많이 고독에 빠지고 고립에 빠져 있는 거죠. 또 자녀들이 대부분 한 명, 두 명 있는 가정이다 보니까 관계성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점점 외톨이로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탈출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것처럼 탈출구를 찾는데 청소년들에게 쾌락을 주는 탈출구가 주로 미디어, 또 음란물, 게임 같은 이런 중독성이 강한, 자극성이 강한 것들입니다. 요즘은 청소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확장되고 연장되어서 청년이 되어도 미래가 보이지 않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 가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미디어 중독의 원인으로 사랑과 꿈, 관계성의 결핍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말씀하시는 중에 청소년들의 음란물 중독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규제 수단이 없어졌죠. 과거에는 특별히 그것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면 스마트폰은 검색하느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또 돌봐주는 부모님이라든지 누군가의 눈이 없기 때문에 혼자 있는 아이들은 그 혼자 보내는 시간들을 상당히 그런 위험성에 노출되어서 보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김영근 소장님, 여성가족부의 2016년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이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과 실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이상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전반적인 내용이 우리 한국의 현실이라고 봐요. 이렇게 맞벌이 부부들 많아지고 아이들은 혼자 또는 뭐 둘이 있어도 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또 TV 이런 걸로 그 외로움이나 홀로 있는 시간들을 계속 달래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중독이라는 게 뭐 결국 그 자기 세계에 갇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하고의 관계를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어떤 영혼이 계속 성장하는데 하나에 갇혀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달콤함에 이제 빠져버리다 보니까 성장, 성숙도 이제 안 이루어지고 관계도 안 되다 보니까 사회성이 잘 안 되죠. 이게 이제 악순환이 이렇게 걸리는데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이런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자극적인 걸 찾게 되니까 관계성에서 외로움은 더 짙어지고 이런 이제 악순환 때문에 더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몰아가는데요. 지금 시대도 이게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텔레비도 이렇게 벗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 또 뭐 물질 만능주의라 뭐 좋은 차 또는 이런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자극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어떤 분별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마치 자기의 어떤 능력이라 될 수 있고 자기 자존감의 대체물이 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중독이 자랄 수 있는 텃밭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어떤 현실 속에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의 애정 결핍 그리고 관계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중독의 문제까지 연결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 한민희 교장 선생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서도 미디어 중독의 심각성을 많이 느끼십니까? 네. 저희 그 초등학교는 또 중고등학교와는 조금은 다르지만 저희 그 초등학교에서도 그 아이들의 미디어 중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예로 올해 부모님에 대한 그 애정이 결핍된 저학년 학생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학생은 부모님이나 또 친구, 심지어는 친구의 부모님에게까지 집착적으로 전화나 문자 등의 연락을 하는 행동이 문제가 되어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은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한다든가 또 10번 이상 한다고 합니다. 예. 연령이 너무 어리고 자신의 행동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렇게 판단할 수 없으며 또 알고 있음에도 아이가 자제력이 없고 또 환경상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냈던 경우라서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을 계속하며 그래서 결국 친구들도 그 학생을 피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현재 그 학생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또 6학년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6학년 학생들은 요새 카카오톡이라는 그런 스마트폰 그 채팅 그 어플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친구들끼리 얘네들이 놀기 위해서 모여도 대화는 하지 않고 서로 그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채팅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각 가정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이들이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밤 늦게까지 자지도 않고 서로 이렇게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서로 그 대화를 하고 또 대화하는 도중에 또 욕설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또 따돌림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채팅방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폐해 때문에 아이들 자신도 굉장히 괴로워서 아마 담임 선생님께 또 요청을 해서 이것을 좀 제재해달라는 그런 또 요청을 받아서 담임 선생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그 규칙을 정해서
이제 그 카카오톡에서의 어떤 대화를 나누게 하면서 사태는 조금 수습이 됐습니다만은 그 사태 심각성은 여전하다고 봅니다. 예, 예, 초등학생들의 미디어 중독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안종배 교수님, 청소년은 두뇌 발달의 정도도 성인과 다르고 그 시기 중요성이라는 의미 또한 성인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미디어 중독은 성인과는 또 다른 위험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가고 계십니까? 예, 지금 청소년들이 거의 지금 약 최근 한 5년 정도 사이에 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그 중독 증세가 거의 한 5배 정도 이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심각한데요. 2014년에 인디애나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상적인 뇌와 인터넷 폭력 게임에 중독된 뇌를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더니, 이 인터넷 폭력 게임에 중독된 뇌는 이 전두엽, 우리 뇌가 있는 전두엽, 그리고 전두피질, 그리고 이 시각 중추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손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의 어떤 감정을 조절을 하고 또는 우리의 어떤 충동 행동을 절제시키고 또 우리의 주의력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손상이 됨으로써 이 감정 조절을 못하게 되고 또 충동 조절 행동을 제어를 못하게 되고 또 주의력이 결핍되니까 학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청소년들은 이 부분이 특히 전두엽 관련한 이 부분들이 지금 성장하고 발달하고 있는 단계예요. 다른 뇌 부분보다도 훨씬 더. 결국은 이제 이런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이런 증상이 일어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학습장애 또는 사회적 어떤 적응장애 또 정서장애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것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감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인과 성인과 비교해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청소년기는 너무 중요한 시대잖아요. 10대, 20대 그 미래가 대부분 결정되어지는 시대인데 중독에 빠지게 되면 시간의 누수가 일어나고 에너지의 누수가 일어나고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신체적인 또 정서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총체적으로 기회를 상실하죠. 10대, 20대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중독에 빠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폐적으로 자기 속에 갇혀버리고 사회적 관계성이 사라지고 또 개인적으로 꿈꾸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청소년의 중독은 기회의 상실이고 미래를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있어서 청소년기의 중독을 심각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아이들이 결국 또 우리 민족의 미래이기 때문에 단순히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초를 준비하는 시간을 놓치게 하고 또 미래를 잃어버리게 한다. 꿈과 가능성을 상실하게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민희 교장 선생님, 이렇게 미디어 중독이라는 것이 심각한데 우리 아이들을 미디어 중독에서 지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이제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우리가 이제 그것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디어 중독으로 인한 그런 폐해가 심각해도 우리 아이들이 이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현대사회는 각종 미디어 기기를 활용하지 않고는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무분별한 그런 미디어 사용 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중독의 폐해와 또 미디어의 통제 및 또 활용 방법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숙제를 할 때 미디어를 각종 그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 또 미디어 프로그램에 대한 그 다양한 관점을 분별하는 그러한 방법 등을 교과 지도 시간 등을 이용해서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둘째, 가정에서 미디어의 그 올바른 사용과 또 그 효율적인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 그 역할에 대해서 안내를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셋째는 이미 학생들 중에 중독의 그 수준에 이른 학생들은 그 학생들을 찾아내서 적절한 그 전문가 상담의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업 중심이나 경쟁 위주의 어떤 그 교육에서 탈피해서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의 중요성, 이걸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네.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종배 교수님, 우리 청소년들을 미디어 중독으로부터 예방하고 치유받게 하려면 사회나 기성세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디어는 어떤 회피의 대상이 이제 될 수도 없고 이제는 선용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한편에서 또 미디어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그만큼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만큼 어떤 의미에서 또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선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최근에 그 청소년들의 그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보느냐가 보니까 약 한 80%가 정말 유해한 어떤 콘텐츠, 이 폭력적인 것, 또 엄난하고, 또 이렇게 어떤 사행성, 또 막말, 이런 내용들이 거의 80%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중독으로 또 이끌어가는 아주 이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콘텐츠거든요. 결국 이제 우리가 그 기성세대들이 이제 이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정말 바른 미래의 어떤 정말 청소년으로 잘 이렇게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특히 미디어 관련한 내용들이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건강한 가치를 담은 뭐 서로가 사랑하고 나누고 또 함께하고 배려하고 또 협력하고 또 용서하고 또 이렇게 서로 공의를 정말 위해서 같이 헌신하고 이런 어떤 좀 건강한 가치들이 담은 그런 어떤 콘텐츠, 유익한 콘텐츠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를 건강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우리가 학교와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잘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또 가족들이 이제 미디어들을 이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맞추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집에서 개인별로 이렇게 미디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유해한 콘텐츠에 많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이 함께 건강하게 미디어를 사용함으로써 서로가 좋은 콘텐츠를 더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대화하고 하나의 그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미디어 외적인 요소들 여러 가지 그 독서 토론이나 또는 다양한 어떤 그 전람회나 또는 전시회 또 좋은 영화 이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미디어 외에도 다양한 어떤 그 즐거움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미디어의 한 80% 정도가 폭력, 음란, 사행성. 예,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인데 좀 더 건강한 컨텐츠를 기성세대가 제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형근 목사님, 이 청소년 미디어 중독을 예방하고 또 없애기 위해서 교회나 가정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곰팡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자라나는 곳은 습하고 그늘진 곳, 이곳에 자라나기 때문에 그런 습하고 그늘진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중독이 되는 건데. 근데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랑 기성세대, 그러니까 어른들이 청소년을 바라볼 때에 스마트폰을 하고 있거나 게임을 하고 있으면 일단 나쁜 걸로 봐버려요. 근데 청소년 아이들은 그게 재밌고 즐겁다라고 하는 자기 마음의 기쁨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존중하지 않는 부분. 그래서 게임 중독이나 뭐 스마트폰 중독이든지 하여간 중독에 심각하게 걸려서 온 청소년들을 상담해 보면은 다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부모님과의 관계성의 결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없이는 중독이라고 하는 곰팡이가 자라질 않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래요. 부모님들은 항상 자녀를 위하고 자녀를 사랑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였죠. 침범이고 폭력이고 압제고 이걸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중독이라는 게 싹이 트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사용하고 그 아이들끼리 같이 SNS로 나누고 이런 것들을 적절히 허용해 주면서 적절한 건강한 경계가 필요할 뿐이지 그 자체가 나쁘니까 막아라. 그리고 막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게 부모들이 굉장히 이게 압제적으로 접근한단 말이죠. 예. 이제 그런 논리가 나쁜 거니까 선한 거,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고자 한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부모들이 이 청소년들에게 또는 우리 기성 교회나 기성세대들이 청소년들을 볼 때에 교종의 상대로 봐요. 예. 가르쳐줘야 되고 알려줘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거기서 청소년들은 굉장히 분노하죠.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지 않는 이 어른들의 모습들 그리고 너희들은 모르니까 그냥 어른들의 얘기만 듣고 따라와라. 이런 게 사실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태도 속에서 중독이 계속 자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매체나 스마트폰이나 이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걸 잘 건강한 경계를 짓는 통제할 수 있는 경험을 시켜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래서 다른 얘기로 하면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청소년 자녀나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사랑이 과연 뭘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사랑의 접근이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저들이 경험하는 사랑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랑을 전달할 때는 저들의 대상에 코드를 맞춰가면서 그 사랑을 전달해야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이제 정확히 느끼고 이런 관계성이나 사랑받음, 내가 또 인정받음의 경험이 충분하면요. 스마트폰을 많이 해도 중독되지 않습니다. 예. 예. 근데 어른들이 이제 이걸 우려하는 거예요. 스마트폰만 조금만 많이 하면 넌 중독이야. 이러고 중독이라는 카테고리에 그 아이를 넣어버려요. 넣어버리니까 난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럽죠.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러우니까 그거를 더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청소년은 어른들과 다르게 반항과 반발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이거 하지 마라 이러면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동들이 계속 맞물리면서 중독의 심각성으로 이제 더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방과 치유는 단 한 단어로 사랑입니다. 예. 근데 교회나 부모가 가정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를 주고 좋은 길을 안내해야 한다는 그냥 끌어주는 형태로만 얘기하지 마음의 깊은 공감과 존중이 결여된 상태에서 어떤 판단과 지적만 있을 뿐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판단과 지적은 사랑이 모두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사랑이 그러니까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서 자녀나 청소년들에게 대하는 그런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청소년들 그 미디어 관련해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이 문제잖아요. 예. 미디어 중독에서. 특히 최근에 스마트폰과 인터넷에서 왜 청소년들이 그렇게 중독 정도로 이렇게 정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날 정도로 상태가 됐느냐.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특성과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접근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중독적인 굉장히 다양한 어떤 거 정말 접근하기도 힘들고 그렇지만은 일단 첫 번째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고 누구도 그걸 컨트롤할 뭐 어떻게 보면 방어할 수가 없죠. 부모조차도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굉장히 감성적인 매체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연스럽게 그 스마트와 또 이 인터넷을 통해서 상호 연결을 시켜주고 멀리 있어도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콘텐츠들이 결국은 감성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 그것을 잘 이용하면은 건강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미디어를 잘 이용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중독이 아니라 오히려 학습을 하게 하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정말 건강한 사회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디어들을 어차피 지금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미디어 중독을 또 한편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좀 전에 김 소장님 말씀하신 거 한번 정리를 제가 해보자면요. 이 청소년들이 미디어에 대한 그 태도가 기성세대 내지는 그 부모한테 그 마음에는 안 들지라도 일단은 수용하고 존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네. 뭐 그런 말씀. 예, 추가로 제가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말씀하십시오. 부모님들이나 기성세대의 막연한 불안이 있어요. 그 불안이 오히려 이거를 더 키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들을 막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건강한 통제나 경계는 필요한데 예. 이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불안이 발생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불안이 발생하면 그것을 선 조치해서 막고자 하거든요. 근데 이 선 조치해서 막는 방식이 되게 잔소리입니다. 예. 잔소리고 압박이에요. 근데 인간에게서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상담할 때도 또 상담사를 교육할 때도 그런 안내를 해줘요.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는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말하지 마라. 관계를 좋고 부모가 무엇을 원하고, 그러니까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랑의 관계성은 우리가 자극적이든 이게 나쁜 거든 우리에게 다가왔어도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적 면역력이 사랑으로서 이렇게. 예. 그래서 충분히 그것이 부정적인 경계를 넘어서까지 사용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사용돼서 이제 끝나버릴 수 있는. 우리 내 안에 이제 면역력이 이제 내적 면역력이 생기거든요. 예. 근데 내적 면역력은 안 키워주고 계속 이 어떤 그 바이러스만 제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거가 안 되잖아요. 바이러스는. 예. 예. 중요한 건 우리가 내적 면역을 생기게 해주는 건데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예. 잔소리 압박을 삼가고 네, 네. 예. 사랑으로 내적 면역을 이제 강화시켜 주자. 그다음에 건강한 이게 예. 경계선을 만들어서. 예. 좋습니다. 이상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청소년기에 제가 중독의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만화 방에서 1년 살았고 게임 오락실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의 특징을 말한다면 나는 외롭다, 나는 괴롭다, 나는 사랑받고 싶다, 나는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내면의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으로 면역력을 아주 잘 정의해 주셨는데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방황은 했지만 늘 어머님의 사랑은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황하는데도 항상 한계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애매한 경계선에서 더 깊이 빠져서 왜곡되지 않는 이유도 결국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주는 내면의 확신이 어떤 한계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어떤 이탈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었던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중독을 치유했냐면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정말 만났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평안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시작한 것이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그 청소년 시절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저의 정체성을 발견했고요.
제가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됐다.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사실 우리가 목적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인생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걸 발견하면서 꿈, 뭐 거창한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걸 발견하면서 제 안에 그 꿈을 향한 열정이 생겼고 그 열정에 저 자신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쏟아부으면서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가니까 더 이상 제 안에 결핍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외적인 것을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저 자신 안에서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보육원 사역을 할 때도 이 아이들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고민하다가 그건 사랑이다. 사랑만 있으면 인간은 누구나 변화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었을 때 그제서야 이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그 아이들도 온갖 중독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그것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서 꿈꾸고 도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청소년들에게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말씀과의 만남, 기도 이걸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만화의 1년 그리고 이제 게임의 1년 이렇게 빠지셨는데 비교적 빨리 빠져나오셨네요. 빠르다면 빠르고 늦다라면 늦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기에 빠졌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요동을 많이 했죠. 그런데요, 그 만화나 게임이 좀 그 배울 점, 이론점 이런 게 또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다든지 또는 뭐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다든지 이런 거 좋은 점은 없습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점은 사실은 만화는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할 때 쉽게 와닿게 할 수 있는데 굉장한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만화 가게에서 보낸 시간들이요. 그러나 이제 게임은 사실은 제 시간을 많이 누수시킨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절제하는 훈련만 된다라면 그 절제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좋아하면서 잘하면서 뭔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길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중독의 어두운 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배워가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다. 이 고통도 아픔도 고독도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이해한다라면 부모 세대가 조금 더 자녀 세대를 더 잘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과정이다. 결국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확실한 목표가 생겼다. 그래서 중독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역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안정배 교수님, CTS와 같은 기독교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의 중독을 막기 위해서 기독 미디어 컨텐츠 활용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기독교 청소년들이 약 한 전체의 청소년이 한 3%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제는 우리 그 CTS를 포함한 기독 미디어가 이제 청소년 대상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그런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이 이 기독 미디어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가치와 또 기독교적인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만화라든지 또 청소년 이게 오디션, CCM이라든지 또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각자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마이 리틀 텔레비전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래서 뭔가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고 또 청소년이 또 같이 만들고 만든 것을 또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 하여금 이 기독교 미디어가 어른들의 미디어가 아니고 자신들의 미디어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가는 노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청소년들로 하여금 기독교적인 가치 또 기독교적인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제공해야 우리의 청소년들이 좀 더 기독교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같은 입장에서요.
일단 기독교 방송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또 있다고 해도 가만히 보면 어른들을 위한 거지 청년과 청소년의 맞춤식이 아니고 눈높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기독교 미디어에서 고민해야 하는 것은 청소년,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맞춤식으로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있는가. 그 먹이가 있는 것에 고기가 모이듯이요. 결국은 청소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들에게 꿈과 사랑을 심어주고 도전정신을 던져줄 수 있는 좋은 기독교적 콘텐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은 중독이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기독교 미디어 자체가 청소년을 위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좋습니다. 모이가 있는 곳에 고기가 모인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를 위한 영적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김형근 소장님,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방송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1분 정도씩 돌아가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중독이 이제 주제이긴 하는데요. 그 중독을 막는 것은 사랑인데 이 사랑의 이제 기본 존재는 또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거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 건강하게 내 자녀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바탕이 된다면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잔소리를 안 할 겁니다. 그 잔소리는 다 불안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적정한 이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 청소년들의 마음을 존중해 준다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일은 크게 많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민희 교장 선생님. 네.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런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것은 한 그런 바른 인격체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가족은 물론이요. 또 사회, 또 학교 모두가 그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오랫동안 몸담았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오랫동안 몸담은 그런 교육자의 입장에서 특히 가정과 또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요새 무너진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면은 그 무너진 가정 속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 또 함께 또 체험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또 아이가 어리면 또 아이에게 또 이렇게 친구들과 또 노는 시간을 많이 허용하는 거, 이런 것도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우리 안정배 교수님. 그 마설 맥루한이 그 모든 새로운 미디어는 인간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포함한 앞으로 그 미디어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미디어가 우리 인간을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이제 크린 미디어, 크린 콘텐츠 그런 어떤 활동들이 확산돼서 우리 미디어들이 우리 청소년과 또 우리 인간에게 건강한 미래를 또 건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또 우리 기독 미디어를 포함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미디어는 결국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미디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아내는 오히려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다음 세대들과의 공유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으로 지혜로운 활용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다면 그 미디어는 기독교에 굉장히 큰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길은 인터넷으로
통하는 시대입니다. 예. 우리도 인터넷으로 들어가야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새학기를 맞이하여 특히 미래의 주인인 우리 아이들, 청소년의 미디어 중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소년 미디어 중독은 사랑과 꿈의 결핍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기초를 준비하는 시간을 놓치게 하고 미래를 잃어버리게 하는 무서운 현상임을 알았습니다. 청소년이 미디어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와 교회, 특히 크리스찬 가정이 먼저 우리 청소년에게 사랑과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후원 전화 02-6333-1003번으로 전화 주세요.